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제 소개를 듣고 지방 사는 독신 여자 주제 썰밤에 소개할 만한 대단한 사연이 있겠어? 하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가슴에 품고 있는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말이 소도시지 변변한 음식점이나 찻집 하나 없는 외진 시골 마을이었어요.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는데요. 그건 저희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의 농산일이 그렇듯 큰 돈을 벌진 못했어요. 제 위로 오빠와 언니들이 셋, 밑으로 동생들이 둘 있었는데요. 저희 6남매가 배를 골물 정도로 힘들게 살진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배불리 밥을 먹어본 기억도 없네요.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에도 멀건 보릿죽과 감자, 고구마 같은 걸로 끼니를 때웠죠.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언니들 도와서 살림하고 동생 돌보고 하루하루가 너무 판에 박힌 듯 똑같았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살면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성공해 큰 돈을 만지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참 되바라진 생각이었죠. 어쨌든 때마침 제가 14살이 됐을 무렵 큰언니가 옆 지역으로 시집을 갔어요. 이건 기회다 싶어서 조르고 졸라 그런 큰언니를 따라갔죠. 거기가 저희 살던 동네보다 더 큰 도시라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언니도 참 난감했을 거예요. 시집 가는데 어린 동생이 혹처럼 들러붙었으니 말려야 할 부모님도 먹고 살기 바빠서인지 저에게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계집애였으니까요. 오히려 입 하나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 여기신 건지 적극 찬성하셨죠.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대도시에서 큰언니 부부와 함께 살게 됐어요. 큰언니 남편, 그러니까 저희 큰 형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학교를 다니면서 떡집 일을 도왔어요. 만드는 거야 재주가 없으니 주로 잡일과 손님 접객을 도맡았는데요. 제가 입담도 좋고 생긴 것도 어릴 때 나름 귀엽게 생겨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참 예뻐했어요. 떡 하나만 사달라고 잔망을 부리면 다들 웃으면서 지갑을 열곤 했고요. 저 먹으라고 과자나 과일 같은 걸 챙겨주시기도 했죠. 몰랐는데 저는 장사에 꽤나 소질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파는 행위 자체가 참 재미졌어요. 손님이 없는 날엔 대로변으로 나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떡 좀 사시라고 호객행위도 서슴지 않았죠. 기꺼이 저를 받아준 언니 부부에게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네요.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형부 가게로 출근한 지 한 달 만에 매출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데 성공했어요. 형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처제가 아주 복덩이였어, 복덩이. 나는 참 장가도 잘 갔지. 예쁜 마누라의 장사 천재 처제까지 결혼 한 번으로 2마리 토끼를 잡았네. 여보, 그렇게 비행기 띄워주지 마요. 미정이 버릇 나빠져요. 버릇 좀 나빠지면 어때? 가게 매출이 2배가 뛰었는데. 큰언니는 제가 아예 장사 쪽으로 진로를 잡아버릴까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큰언니가 여자라서 또 장녀라서 동생들 챙기랴 살림하랴 바빠 중학교도 채 못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아끼는 동생이었던 저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랬던 거예요. 미정아, 넌 꼭 고등학교까진 다녀야 돼. 알겠지? 사람은 뭐든 배워야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는 법이야. 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학교 그만둔 거거든. 넌 언니처럼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학비라면 언니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하지만 큰언니의 바람과 달리 저는 학교에 도통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또래 친구들도 너무 어리게만 느껴졌고요. 공부에도 소질이 없었죠. 교실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 형부 떡집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이 훨씬 즐거웠네요. 난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데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건 시간 낭비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도 큰언니에게 미안해서 차마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진 못했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뒀을 무렵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독 저를 예뻐하던 떡집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더군요. 미정아, 너 부잣집에서 일할 생각 없니? 네? 부잣집이요? 아유, 그래. 여기 옆 동네 김 사장님이라고 원단 공장 여러 개 운영하는 거부거든. 이번에 그 집 큰며느리가 출산을 했는데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줄 식모를 하나 찾더라고. 네가 손도 야무지고 싹싹해서 잘할 것 같은데 생각 있니? 너만 원한다면 내가 적극 추천해줄게. 그 사장님하고 내가 오래 거래해서 잘 알거든. 사장님이 있는 사람답지 않게 젠체 안 하고 좋으셔. 보수도 나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주는데요? 손님의 입에서 나온 액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성공할 궁리만 하던 제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없었죠. 원래 집에서 하던 일도 언니들 도와 집안일하고 동생들 돌보는 거였으니까요. 물론 이 사실을 난 언니는 결사반대했어요. 식모 일이라는 게 그 집에서 숙식하며 늘 상주해야 하는 일이라 언니네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언니에게 학교도 그만두겠다고 질러버렸죠. 언니는 미쳤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일한다고 학교를 그만두는 게 말이 돼? 절대 안 돼. 정신 차려, 박미정. 말이 왜 안 돼? 언니도 학교 그만뒀잖아. 내 주변의 여자애들 중에 이때까지 학교 다니는 애가 더 드물어. 솔직히 내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뭐 하겠어, 언니? 뭐 대학에 갈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글만 읽고 기본적인 셈만 할 줄 알면 됐지. 그리고 솔직히 언니도 내 학비 부담되잖아. 지철이 때문에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그 무렵 언니는 아들을 막 낳은 상태였어요. 집에 방이 2개뿐이라 조카는 언니 부부와 함께 안방에서 지냈는데요. 조금만 더 크면 자기 방이 필요할 테고 그럼 제 방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기저귀 값이며 분유값 등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도 많아졌고요. 역시나 제 말에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언니에게 매달렸죠. 언니, 부탁이야, 응? 나도 언제까지 언니 밑에 있을 순 없잖아. 독립해야지.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 나 옛날부터 돈벌이에 관심 많았던 거 알잖아. 이렇게 숙식까지 제공해주면서 돈 많이 주는 곳은 흔치 않대. 제발 허락해 주라, 제발. 그래, 알겠어. 대신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응, 그럴게. 고마워, 언니. 사랑해. 결국 언니는 마지못해 제가 식모일하는 걸 허락했어요. 일손이 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튿날 바로 저를 추천해준 손님과 함께 김 사장님 댁을 방문했네요.
김 사장님 댁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마치 옛날 왕이 살던 궁궐처럼 으리으리하고 커다랬어요. 서민 중에 서민이었던 저는 절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모시게 된 사장님은 듣던 대로 좋은 분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바로 마음에 든다면서 오늘부터 일해달라 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모님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력서 봐야죠 여보.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일을 잘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어요. 저는 혹시라도 떨어질까 싶어 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씩씩하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6남매거든요. 어릴 때부터 언니들 도와서 집안일하고 동생들 돌보느라 그쪽으로는 아주 도가 텄어요. 또 손끝이 야무져서 요리도 청소도 잘한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든 시켜만 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하, 어린 게 아주 기백이 대단하구만. 그냥 일단 한번 써보지 그래 임자. 그럼 이력서라도. 에이 뭐 이력서는 무슨. 그런 종이 쪼가리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일단 그냥 한번 믿고 맡겨보자고. 영 별로다 싶으면 그때 가서 내보내도 되니까. 사장님 덕분에 저는 바로 그 집에서 식모로 일하게 됐어요. 사모님은 좀 까칠한 분이었지만요. 다행히 제가 직접 모시는 며느리, 그러니까 작은 사모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작은 사모님을 꼭 빼닮은 갓 100일이 지난 아기도 너무 귀여웠죠. 물론 갓난아기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작은 사모님은 부잣집 사모님이라서일까요? 아이가 울면 본인이 달래기보단 저부터 찾았어요. 젖을 물릴 때를 빼곤 잘 안아주지도 않았죠. 작은 사장님도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본인 아들인데도 잘 찾지 않았네요. 왠지 어릴 때 제 모습이 겹쳐져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농산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서 키웠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아기한테 더욱더 애정을 쏟게 됐는데요. 나중엔 아기도 자기를 낳아준 작은 사모님보다 저를 더 따랐어요. 울 때 사모님이 아니라 제가 달래줘야 그칠 정도였죠. 그게 작은 사장님 눈에도 보였나 봐요. 하루는 저를 불러 고맙다면서 용돈을 쥐어주더군요. 미정 씨한테 늘 고마워요. 우리 집사람이 워낙 몸이 약해서 애 키우는 것도 살림하는 것도 영 힘들어했거든. 근데 미정 씨 오고 나서 편해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음엔 우리 영철이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영 불안했는데 미정 씨가 친자식처럼 돌봐줘서 마음이 어찌나 편한지 몰라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인데요. 딱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에 진심까지 담아서 하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 내가 볼 땐 미정 씨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든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장님의 뜻밖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늘 무뚝뚝하고 무심하게만 보이던 분인데 그렇게 제가 일하는 모습을 알게 모르게 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것보단 기쁜 마음이 더 컸네요.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말이죠. 미정 씨가 우리 집에 언제까지 있을진 모르겠지만 가급적 오래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영철이가 학교 들어갈 때까진 말이죠. 걱정 마세요. 저도 영철이하고 정들어서 가급적 오래 보고 싶으니까요. 사장님의 말에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맘 같아선 10년이고 20년이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예기치 못한 불운한 사고가 작은 사장님 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말이죠. 이듬해 봄, 갑자기 작은 사모님이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처음엔 작은 사장님과 다투고 친정에 가셨나 했는데요. 웬걸
일하는 다른 아주머니들 말로는 글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게 진짜예요? 작은 사모님이 전혀 그러실 분 같지는 않았는데. 아유, 바람필 관상이 뭐 따로 있나. 확실해. 지금 큰 사모님이 작은 사모님 잡아 족치겠다고 흥신소에 의뢰까지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니까. 아이, 작은 사장님만 불쌍하게 됐지 뭐. 아, 하긴 뭐 근데 작은 사장님도 사모님한테 너무 무심하긴 했어. 허구한 날 일 바쁘단 이유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셨잖아. 여자는 꽃이거든. 이 사랑이라는 물을 줘야 활짝 피어나는 꽃. 근데 그 꽃을 집안에 그냥 가둬만 뒀으니 시들기 전에 다른 벌을 찾아 떠나버린 거지. 작은 사모님의 바람으로 한동안 집안은 어수선했어요. 큰 사모님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고요. 큰 사장님과 작은 사장님도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죠. 의외로 엄마를 잃은 영철이는 의연했어요. 뭐 아직 너무 어리기도 했고요. 제 친모와 이렇다 할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차라리 다행이라 해야 할지 불행이라 해야 할지 기분이 묘하더군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이가 가여워서 더 성심성의껏 보살폈는데요. 충격적인 진실이 또 한 번 집안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이 분유를 먹이려고 부엌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2층에서 사모님이 내려오더니만 영철이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엔 가여워서 안아라도 주시려는 건가 했어요. 뭐 평소 큰 사모님도 큰 사장님도 하나뿐인 손주라고 영철이를 많이 예뻐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사모님은 영철이를 들어 올리자마자 바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영철이가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고요. 저는 기겁해 바로 달려갔죠.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가까이서 본 사모님의 눈은 붉게 충혈돼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도무지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흥분에 씩씩대던 사모님이 또다시 아이에게 달려들더군요. 저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그런 사모님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어요. 사모님 대체 왜 이러세요? 진정 좀 하세요. 영철이에요, 영철이. 큰 사모님 하나뿐인 손주 영철이라고요. 손주는 무슨... 우리 김씨 가문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인데 손주는 무슨 놈의 손주야? 네? 그게 대체 무슨... 내가 이상하다 했어. 우리 상철이 자식이라면서 뭐 하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이상했다고. 그 망할 년이 감히 뻐꾸기 짓을 해?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 망할 년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찾으면 요절을 내버릴 거야. 그년 새끼인 이놈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영철이는 작은 사장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작은 사모님이 아무도 모르게 밖에서 내연남과 만들어온 자식이었죠. 하지만 나쁜 건 작은 사모님이지 그 어린 것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아이한테 달려들려는 큰 사모님을 필사적으로 말렸고요. 이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 사장님과 작은 사장님도 그런 사모님을 말렸네요. 결국 영철이는 작은 사모님네 친정에서 데려가 키우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답니다. 졸지에 저도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됐어요. 제 임무는 몸 약한 작은 사모님을 챙기고 영철이를 돌보는 일이었으니까요. 다행히 큰 사장님은 바로 나가라고 내쫓진 않으셨고요. 다음 일이 구해지면 그때 나가라고 유예 기간을 주셨네요. 다시 큰언니네로 돌아갈까 고민도 해봤는데요. 그 사이 제 방은 조카방으로 바뀐 지 오래였어요. 굳이 다시 들어가서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네요. 고민하다 식당 여기저기에 발품을 팔아 이번엔 주방 보조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재주 중 하나가 음식 만들기와 손님 상대였으니까요.
식당만 차리면 성공할 자신이 있었어요. 식모일하는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모으기만 해서 통장이 제법 두둑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직 가게를 차리기엔 돈이 좀 부족하기도 했고요. 대뜸 창업부터 하기 전에 일단 다른 가게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좀 쌓을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식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사장님 댁으로 왔는데요.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주방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누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 웬걸 작은 사장님이 홀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마신 지 오래됐는지 사장님의 얼굴은 이미 불쾌했어요. 아내가 바람나서 도망간 것도 모자라 어린 아들까지 잃게 됐으니 그 속이 속이겠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귀가 밝은 사장님이 먼저 제게 온 걸 눈치챘어요. 미정씨? 잠깐 이리 와봐요. 하면서 저를 손짓해 부르더군요. 바로 그 앞으로 달려갔어요. 네, 사장님.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뭐 안주라도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그건 됐고 이 앞에 앉아서 내 술 상대나 좀 해줘요. 네? 술 상대요? 혼자 마시려니까 술 맛이 안 나네. 스스로 너무 철량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미정씨가 좀 앉아만 있어줘요. 술은 안 먹어도 되니까. 얼떨결에 작은 사장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작은 사장님은 그냥 앉아만 있어달라고 했지만 고용인 입장에서 어디 그게 되나요? 사장님 술잔이 빌 때마다 술도 따라주고요. 안주가 좀 식은 것 같아 데워다 주기도 하고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자 그런 저를 보던 작은 사장님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정 씨는 보면 참 사람이 부지런한 것 같아. 한시도 가만히 있는 걸 못 봤다니까. 아, 그래요? 제가 좀 여자답게 얌전한 맛이 없죠? 욕한 건 아니고 칭찬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서 좋아요. 술 한잔 할래요?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술잔을 하나 더 꺼내더니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전까지 술을 입에 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거절할까 고민도 했는데요. 작은 사장님의 처지를 생각하면 왠지 그냥 같이 마셔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감하게 소주 한 잔을 그대로 들이켰죠.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누가 몸속에 불을 지른 것처럼 온몸이 확 뜨거워지더군요. 와, 미정씨 술 잘 마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돼요? 글쎄요. 실은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라. 진짜요? 술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거 영광이네요.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주량 한번 확인해 볼래요? 작은 사장님이 짓궂게 웃으면서 다시 제 앞에 술잔을 채웠어요. 저는 그 술을 또 한 번 원샷했죠. 그렇게 작은 사장님과 연달아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늘 무섭게만 느껴졌던 작은 사장님은 의외로 저와 마찬가지로 TV 보는 걸 좋아했고요. 단 음식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하자 기분이 좋아져서 절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단 거 진짜 좋아하는데. 뭐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미정 씨도요? 그럼 초콜릿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그럼요. 없어서 못 먹죠. 그래요? 그럼 이거 먹을래요? 작은 사장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커다란 미제 초콜릿이었죠. 회사 직원한테 받은 건데 미정 씨 먹어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뭐 이깟 초콜릿이 뭐 대수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초콜릿을 뜯었어요. 그리고 먹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그런 저를 뚫어져라 보더군요. 술에 취한 덕분에 없던 용기가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장님에게 먹던 초콜릿을 내밀었어요. 사장님도
드실래요? 나도 먹으라고요? 네, 여기 뒤쪽은 입 안 됐어요. 아니, 나는 이거 말고. 작은 사장님은 제가 내민 초콜릿을 살짝 밀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상체를 굽혀 제 쪽으로 얼굴을 대더군요. 무슨 일인지 파악할 겨를도 없이 입술이 부딪혔고요. 한동안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졌죠. 엄청 달고 맛있네요. 그쵸?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던 사장님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머리로는 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술에 절어버린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렇게 사장님과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눈을 떴을 땐 저 혼자였어요. 작은 사장님은 이미 출근한 건지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간밤에 일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맹세컨대 작은 사장님에게 딴 마음을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건지 미치겠더군요. 어쨌든 수습이 먼저였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허둥지둥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고요. 부랴부랴 작은 사장님 방을 나와 제 방으로 갔네요. 일단 짐부터 싸서 여길 나가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최선이었어요. 제가 뭐 마냥 순진한 꼬마애도 아니고 알 거 다 아는 나이였으니까요. 애초에 하룻밤 실수에 작은 사장님이 저를 책임질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부자 아버지를 돕고 본인도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작은 사장님과 식모인 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할 운명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일하는 아주머니와 큰 사장님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기도 했지만 역시나 작은 사장님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모아둔 돈으로 시내 근처에 작은 단칸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얼마 안 가 제법 큰 식당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도 됐죠.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착착 풀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나날이 가라앉기만 했어요. 조금만 짬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작은 사장님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하룻밤 잠자리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작은 사장님에게 빼앗겨버린 기분이었죠. 몸도 그런 마음을 따라간 걸까요? 생전 감기 한번 안 걸리던 건강체인데 이상하게 자꾸만 열이 오르고 몸이 둔해졌어요. 감기인가 싶어 하루 일을 쉬고 병원에 갔는데요. 웬걸 의사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네? 임신이라뇨? 제가요? 네. 짐작도 못하셨어요? 이제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의사의 말에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충격에 그 다음 날도 가게 일을 쉬었죠. 처음에는 지울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뱃속에 들어선 생명을 죽인다는 게 너무 괴로웠네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작은 사장님에게 연락했어요. 따로 사장님네 회사 번호를 알고 있어서 공중전화로 걸었는데요. 비서가 받기에 제 연락처와 이름을 말해주고 끊었죠. 이대로 연락이 안 오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요. 다행히 다음날 작은 사장님에게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할 말이 있다 하니 가타부타 말없이 바로 시내 찻집으로 와주더군요. 오랜만이네요, 미정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작은 사장님은 어제 본 사람처럼 태연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괜히 제가 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죠.
그런 저를 보던 작은 사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 말 있다고 했죠? 뭐든 다 말해봐요. 무심한 듯 다정한 사장님의 태도에 용기가 났어요. 천천히 심호흡한 뒤 더듬더듬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고백했죠. 그때 저희가 같이 하룻밤 보냈잖아요. 사장님도 저도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였으니까 잊으려고 했는데 요즘 몸이 너무 무겁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임신이 돼요. 이제 6주 정도 됐다네요. 제 말에 사장님의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정 씨가 제 애를 가졌단 말입니까?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전 작은 사장님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으로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걸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작은 사장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바뀌었죠. 왠지 모르게 울컥한 마음에 눈물도 나오더라고요. 역시 원치 않으시는 거죠? 저도 기대 안 했어요. 작은 사장님처럼 대단한 분이 저 같은 여자를 책임질 리 없잖아요. 그치만 저 이 아이 안 지울 거예요. 꼭 낳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엄마인데 저는 이 아이 포기 못해요. 저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네요. 제가 이미 엄마가 됐다는 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뱃속의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죠.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던 사장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아이를 원치 않는다거나 미정 씨를 책임지고 싶지 않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솔직히 싫은 기분은 아닙니다. 뜻밖의 말에 입이 벌어졌어요. 네? 그럼 지금 작은 사장님 말씀은... 사실 저는 미정 씨와 그렇게 되기 전부터 미정 씨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정 씨를 음험한 눈으로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늘 밝고 부지런한 미정 씨가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술김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입을 맞췄던 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 미정 씨야말로 괜찮겠어요? 알다시피 난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고요. 미정 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날 처음으로 같이 밤을 보낸 날, 그날 이후로 전 줄곧 작은 사장님 생각만 했어요. 저를 만나러 와주지 않을까 매일 기다렸다고요. 작은 사장님이 말없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희는 한 번 더 깊은 입맞춤을 나눴고요. 그렇게 조금 늦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답니다. 당연히 큰 사장님 댁에선 난리가 났어요. 늘 사람 좋던 큰 사장님도 난색을 표하셨고요. 사모님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난장을 부리셨네요. 이년이 감히 식모년 주제에 우리 집안을 넘봐? 여우같이 우리 아들이 약해진 틈을 노려서 접근하면 뭐 우리가 널 받아줄 줄 알았니? 너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우리 그이 앞에서 살살 눈웃음 칠 때부터 알아봤다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 사람 임신했다고요? 보다 못한 작은 사장님, 아니 남자친구가 그런 사모님을 막아섰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하 하고 헛웃음을 치더군요. 이 팔푼이 같은 놈,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겠니? 이 뱃속에 애가 네 씨란 보장이 어디 있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 씨는 전처랑 달라요. 뒤에서 딴짓할 여자가 못 된다고요? 웃기고 있네. 넌 사업한다는 놈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니? 싸움은 곧 남자친구와 사모님의 싸움이 됐어요. 보다 못한 큰 사장님이 끼어들어 중재에 나섰죠. 둘 다 그만해.
임자도 진정 좀 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아유, 아무리 미정이가 담이 커도 설마 같은 남자한테 똑같은 수법을 쓰겠어? 친자 검사하면 바로 들통날 일인데. 그럼 당신은 뱃속의 애가 진짜 우리 상철이 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정이를 한두 해봐? 그런 몹쓸 거짓말을 할 애는 아니잖아. 큰 사장님은 이번에도 저를 믿어주셨어요. 저와 남자친구를 번갈아 보면서 그러시더군요. 이미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쩌겠어. 둘이 좋다는데.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여보, 지금 그걸 말이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사모님이 날뛰건 말건 남자친구는 큰 사장님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덩달아 꾸벅 고개를 숙이고 인사드렸죠. 그렇게 저는 제가 식모로 일하던 집에 새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시댁살이는 예상했던 대로 험난했어요. 일하던 아주머니들은 저를 불편해하며 눈치 봤고요. 큰사모님, 아니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구박하셨죠. 임신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물 떠와라, 밥 차려라, 옛날 식모 대하듯이 부려먹으셨고요. 심지어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창고를 정리하는 등 남자 일꾼이 하던 굳은 일도 다 저를 시키셨네요. 혹시라도 우리 그이나 상철이한테 말하면 알지? 그땐 너 죽고 나 사는 거야. 알겠어? 시어머니는 간악하게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해 없을 때만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는 잃을 생각 말라며 대놓고 협박도 하셨죠.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던 저는 묵묵하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뎌냈어요. 혹시라도 일렀다가 시어머니가 정말 저와 뱃속의 아이에게 해코지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제 배가 만삭이 됐을 무렵이 한창 김장철이었는데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를 마당으로 데려가더군요. 거기엔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다라이에 절여놓은 배추가 한 무더기였어요. 상철이 회사에서 조만간 직원들 단합대회 하는 거 알지? 그때 김치 나눠줄 거니까 성심성의껏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이런 것도 다 내조니까. 알겠니? 너무 많은데요, 어머님. 저 혼자선 다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우는 소리야? 천한 식모였던 주제. 그럼 뭐 네 엄마 뻘 되는 여사님들 부리겠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제가 만삭이잖아요, 어머님. 몸도 제대로 굽히기 힘든데 어떻게 김장을 하겠어요. 누군 애 안 낳아봤니? 나 때는 애 낳고도 바로 밭에 나가 일하는 여자들이 수두룩 빽빽이었어. 물론 난 귀하게 자라서 그런 적 없지만 넌 다르잖니? 너희 부모도 보잘것없는 일자무식 농사꾼들이잖아. 그 천하고 질긴 피가 어디 가겠어?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엄살은 그만 부려. 어디서 약골인 척 엄살을 부리려고 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저는 포기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절인 배추를 손질하고 김치소를 만들기 시작했죠. 제가 만삭 임산부치고는 배가 많이 안 나와서 가능했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몸에 무리가 가긴 갔나 봐요. 얼마 안가 배가 미친 듯이 당기기 시작했는데요. 코앞에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고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김장을 했을까요? 갑자기 다리 밑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확 흐르는 느낌이 나더니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처 비명조차 못 지르고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옆에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119에 실려온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이렇다 저렇다 말 나눌 새도 없이 바로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대로 유산하는 건 아닐까 겁이 덜컥 났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또 건강하게 태어나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이번에도 길길이 날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거든요. 내가 천한 식모였던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허락한 이유가 뭔데? 우리 김씨 집안 피를 이을 아들을 가졌다고 해서였잖아. 근데 기집애라니 이게 말이 되니? 어? 네가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어디 쓸데도 없는 기집애를 낳아놓고 언감생심 우리 집안을 넘보다니. 기가 막혀. 너 당장 짐 싸서 네 애랑 같이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막 출산한 사람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날뛰는 시어머니를 막아준 건 남편이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두 눈에 쌍심지를 켜더군요. 넌 이 와중에도 네 부인 편을 들고 싶니? 어? 그러면 어떡해요? 딸 낳은 게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이 다음엔 꼭 아들 낳으면 되잖아요. 이 사람 아직 젊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의 설득에 시어머니는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순식간에 딸 낳은 죄인이 된 저는 병원에서 편히 쉬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요. 제 몸을 풀기도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길 기다린 사람처럼 작정하고 괴롭혀댔어요. 집안일을 전부 떠넘긴 건 물론이고요. 툭하면 김장이다, 회사 갖다 줄 도시락이다 하면서 제게 어마어마한 음식 만들기를 시켰죠. 갓 태어난 딸을 돌보면서 홀로 그 노동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는 나날이 말라갔고요. 신경도 점점 날카로워져 갔죠. 결국 참다 못해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는데요. 돌아온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뭐 어떡해. 어머니 그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이 더 잘해야지. 전 그래도 미안하다, 뭐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빈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못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근데 내가 뭘 하든 못마땅해 하시는 걸 어떡해. 그럼 더더욱 노력하면 되지. 여자들은 그게 문제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조금만 힘들면 우는 소리를 하지. 내가 지금 엄살이라도 부린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하자. 그러니까 애초에 당신이 아들만 낳았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당신도 알지? 우리 부모님이 내 과거 일 때문에 더욱더 아들에 집착하시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잠자리도 더 노력하자고. 당신 요즘 자꾸 피하기만 하고 너무 소극적이야.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딸을 낳은 이후로 묘하게 남편의 태도가 차가워졌다고 느끼긴 했지만 설마 이렇게 대놓고 모진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끈적한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잠자리를 하자는 신호였죠. 고된 노동에 지쳐 체력도 바닥났지, 남편도 밉지, 어디 같이 자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하지만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결국 저는 남편을 거부하지 못했네요.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좀처럼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1년, 2년, 3년 점점 길어질수록 시어머니의 눈총은 더욱더 심해졌고요. 시아버지도 아닌 척하지만 저를 내심 못마땅해 하는 게 느껴졌네요. 설상가상 언젠가부터 남편은 아예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일 때문에 힘들다는 게 그 이유였죠. 제가 볼 땐 나이 탓이었지만요.
제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딸뿐이었어요. 딸은 눈칫밥을 먹는 와중에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요.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공부도 곧잘해서 늘 상을 받아왔어요. 처음엔 딸애를 못마땅해 하던 남편과 시아버지도 점점 딸을 예뻐하기 시작했죠. 그땐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제 앞에 닥칠 미래를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건 결혼 13주년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이걸 알았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남편 핸드폰이 울리기에 제가 대신 받았는데요. 웬 젊은 여자가 "여보세요? 오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하고 되물으니 바로 툭 끊어버리더군요. 뭔가 느낌이 쎄해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 낯선 여자와 찍은 사진이 몇 장 나오더군요. 이 충격에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게 뭐냐고 추궁했는데요. 남편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외도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그래, 맞아. 요즘 내가 만나는 여자야." "뭐? 그게 지금 아내인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참나, 니깎게 뭐라고 내가 네 앞에서 말을 가려야 하는데.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그런..." "당신이 짐승이야? 짐승이냐고! 간통은 엄연한 범죄야!" "야, 넌 거울도 안 보냐? 얼굴은 다 늙어서 주름투성이지 머리엔 새치가 수두룩하지. 누가 널 나보다 연하로 보겠어? 난 이제 네가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아. 그냥 우리 지영이 엄마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남편의 모욕적인 말에 사지가 덜덜 떨렸어요. 미안하다 사과조차 않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더군요. "난 당신하고 잘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 어머님이 모질게 괴롭혀대도 늘 내내 순종했고, 집안일이고 육아고 잠도 줄여가면서 다 해냈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에휴, 대한민국 여자들 다 너처럼 살아. 네가 뭐 대단히 힘들고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유난 떨지 말라고." 끝까지 지지 않고 어깃장을 놓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나마 남아있던 신락 같은 애정도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저는 이혼하자고 말했고요. 남편은 기다렸던 사람처럼 바로 그러자 했네요. 문제는 딸에 대한 양육권이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절대로 딸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했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의 미래를 위해선 돈 많은 남편 밑에서 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래도 생떼 같은 딸을 차마 떼어놓고 갈 수는 없었네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양육권 소송을 했어요. 변호사는 남편이 외도했기 때문에 제가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웬걸, 재판부는 결국 남편의 손을 들어줬어요. 제가 경제력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나중에 알았지만 시아버지가 판사와 따로 연줄이 있더라고요. 더러운 수를 쓴 거였어요. 어쨌든 졸지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까지 잃은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갈 곳이 없어 큰언니네 집에 몸을 을탁했는데요. 매일 술 먹고 울고 자기만 했죠. 한 석 달을 그렇게 반폐인처럼 살았을까요? 큰언니가 그런 저를 더는 볼 수가 없었나 봐요. 떡집에 나와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내키지 않았지만 객식구로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떡집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죠.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다 보니 식욕이 나고요. 배가 고파 밥을 먹다 보니 또 사라지대요. 정신이 맑아지니 어떻게든 딸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모색해 봤는데요.
남편은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해 딸과 제 만남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상태였기에 너무 막막했어요. 일단 돈부터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때마침 처녀적에 모아둔 돈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고민하다 작은 분식집 하나를 차려 장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너무 준비 없이 마음만 앞서 덜컥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일까요? 처음엔 장사가 좀 되는가 싶더니 나중엔 파리만 날렸어요. 바로 근처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서면서부턴 상황이 더욱더 나빠졌죠. 결국 저는 3년도 채 안 돼 장사를 접어야 했고요. 돈을 벌긴커녕 7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떠안게 됐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언니가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쯤엔 떡집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큰언니네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형부는 결국 떡집을 정리하고 막노동을 시작했고요. 저는 저대로 큰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어요. 큰언니는 무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암투병을 하다 결국 눈을 감았는데요. 제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또 몇 년을 폐인처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형부가 막노동에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빚이 나날이 불어나고 있기도 했고요. 고민 끝에 길거리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가게를 낼 처지도 뭣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디 직원으로 들어가자니 경력도 뭣도 없어서 써주려 하지도 않았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새 밥을 지어 김밥을 싸서요. 그걸 지하철역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 상대로 팔았죠.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출근 시간에만 바짝 손님이 있고 그 뒤엔 파리만 날렸죠. 그래도 다 못 팔면 꼼짝없이 버리게 되니 계속 호객 행위를 하면서 김밥을 팔았는데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웬 젊은 총각이 다가오더니 너무나 반가운 말을 했어요. 여기는 김밥 다 살게요. 네? 이거 다 해서 20줄도 넘는데 이걸 타요? 네, 주세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퇴근하세요. 처음엔 그 청년이 지인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근데 웬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청년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제 김밥을 전부 사갔어요. 10줄이 남아있든 20줄이 남아있든 한 줄도 남기지 않고 다 사갔죠. 아니 이걸 다 혼자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회사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도 매일 먹으면 질릴 텐데. 다들 맛있다고 좋아해요. 특히 제 여자친구가요. 청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분명 뭔가 있다 싶었죠. 그래서 하루는 총각이 제 김밥을 사서 돌아가는 길을 몰래 따라가 봤어요. 일종의 미행이었죠. 회사원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서 직장으로 가려나 싶었는데 웬걸 작은 찻집으로 들어가더군요. 놓칠세라 얼른 따라 들어갔는데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청년이 웬 젊은 여자에게 반갑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는데요. 글쎄, 지영아! 하지 않겠어요? 물론 지영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네요. 제 하나뿐인 딸이라는 걸요. 어떻게 애미가 자기 딸 얼굴을 몰라보겠어요? 오늘도 다 사온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 난 우리 엄마한테 아무 감정 없다고. 거짓말. 내가 김밥 사오면 맨날 먹잖아. 그건 네가 자꾸 사오니까 그런 거지.
이젠 회사 사람들도 지겹다고 안 먹으려고 하잖아. 하여간 우리 자기는 늘 솔직하지 못해요. 그제야 총각의 정체를 눈치챈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맞아요. 매일 제게 김밥을 사가던 그 총각은 다름 아닌 딸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이윽고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입구에 선 저를 발견했어요. 둘 다 눈이 커다래져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천천히 그런 두 사람에게, 정확히는 제 딸에게 다가갔어요. 지영아, 지영이 너 맞지? 엄마 몰라보겠어? 그러나 저를 보는 딸의 눈은 한겨울의 바람보다도 더 차갑기만 했어요. 뭐야? 설마 내 남자친구 미행한 거야? 엄마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일 김밥을 다 사가는 게 너무 궁금해서. 이상혁,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어쩔 거야? 아빠가 엄마랑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전 남편 얘기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그 사람이 엄마 만나지 말라고 했었어? 이제 와서 그게 왜 궁금한데? 15년 동안 한 번도 날 찾아온 적 없으면서. 그건 너희 아빠가 너무 삼엄하게 경비를 해놔서. 또 엄마가 그동안 너무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도 했어. 돈 벌어서 성공하면 너 데리러 바로 가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뭐가 됐든 딸에겐 다 변명일 뿐이었어요. 역시나 딸은 피식하고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이제 와서 가짜는 소리 그만해.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간 주제. 딸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내 잘못이다 사과하려고 했는데요. 그 말만은 인정할 수가 없더군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바람이 났다고? 잡아댈 생각하지 마. 아빠랑 할머니한테 다 들었으니까. 아빠랑 이혼한 거 엄마가 다른 놈이랑 눈 맞아서 그런 거라며? 그래서 나도 버리고 그렇게 집 나간 거라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은 본인이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그걸 제게 덮어씌우기까지 한 거예요. 딸의 마음이 혹시라도 제게 넘어갈까봐 그런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억울함에 손발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니야 지영아, 바람핀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아빠라고. 그래서 엄마가 참다 이혼했던 거야. 뭐?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지영이 너 초등학교 때까진 엄마랑 살았잖아. 기억 안 나니?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루 종일 집에서 너희 할머니 등살에 시달리면서 일만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남자를 만나겠어?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딸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빠가, 할머니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래, 엄마 증거도 있어. 진짜야. 사실 남편과 이혼을 준비할 때 외도 증거를 사진으로 남겨놓기도 했거든요. 그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나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거요. 그래서 실제로 상간자 소송에선 이기기도 했고요. 이걸 딸에게 보여주는 게 맞나 싶었지만 그래도 딸의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내 갖고 있던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보여줬죠. 딸은 충격받았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고요. 그러다 뒤늦게 저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엄마. 난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엄마만 원망했어. 엄마가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어린 나이에도 뻔히 알았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우리 딸이 뭐가 미안해. 다 엄마가 잘못한 거지. 널 그렇게 빼앗기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찾아왔어야 했는데. 엄마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너희 아빠가 부자니까 그래서 나랑 있는 것보단 아빠랑 사는 게 더 행복하겠지 했어. 나 하나도 안 행복했어 엄마.
할아버진 돌아가신 지 오래고 할머니 맨날 나보고 욕밖에 안 해. 집도 쫄딱 망해서 아빤 맨날 술만 먹고. 딸의 입에서 전해들은 시댁의 근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간암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요. 전 남편이 모든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웬걸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쫄딱 망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하더군요. 태생 자체가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런지 재기할 생각도 못하고요. 허구한 날 술만 퍼먹으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나 봐요. 시어머니는 그런 전 남편한테 차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며 딸을 구박하고 있었고 말이죠. 덕분에 딸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해서요. 그 망할 모자를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휘고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정말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 길로 전 남편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어요. 전 남편은 제가 허락도 없이 딸을 만났다면서 길길이 날뛰던 것도 잠시 거짓말한 사실을 추궁하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뭐 사과하면 돼? 그럼 되겠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 바람 폈을 때도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터니. 난 사과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야. 남자 가오가 있지. 한심한 인간. 평생 그렇게 살아. 지영이 내가 데려갈 테니까. 뭐? 그건 안 돼. 얘가 지금 우리 집 기둥인데 난 어떡하라고? 기둥은 무슨. 할 짓 없어서 어린 딸한테 빨대 꽂고 기생을 해? 지영이도 이미 나랑 같이 산다고 마음 정했어. 다신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날 생각 마, 이 쓰레기야. 분이 풀리지 않아 전 남편 얼굴에 커피를 뒤집어 씌우고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리고 얼른 딸 손을 잡고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죠. 그러자 전 남편은 단단히 약이 올랐던가 봐요. 기어이 제가 사는 곳을 알아내선 집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더군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바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지만요. 물론 그 뒤로도 전 남편은 끈질기게 딸에게 연락했어요. 제발 돌아와 달라. 아빠가 잘못했다. 뭐 이런 호소였죠. 하지만 오랜 시간 전 남편과 전시모에게 시달렸던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핸드폰을 바꾸고 회사마저 이직해버렸답니다. 그 뒤로 전 남편 소식은 쭉 모르고 살았는데요. 얼마 전 우연찮게 겹지인을 통해 근황을 알게 됐어요. 여전히 술만 퍼마시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네요. 참 한심하죠. 그런 전 남편을 대신해서 전 시모가 연로한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우며 돈을 번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않아요. 인과응보인 셈이니까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드디어 제 이름을 내건 가게도 차렸는데요. 연 매출만 억소리가 날 만큼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딸도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그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했는데요. 딸의 만료에도 제 김밥을 다 살 때부터 알아봤지만 사위는 참 요즘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에요. 직업도 의사라 돈도 잘 벌고요. 딸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딸이 현재 임신 중이라 조만간 손주가 태어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이제 딸네 집에 가봐야 해서 글을 줄여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